음식을 할 때 다양한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용유로 음식을 가열하면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달걀 프라이도 기름 듬뿍 넣고 거의 튀기는 수준으로 하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데 식용유 중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식용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놀라유인데요. 카놀라유가 안 좋은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그와 비슷한 다른 식용유들도 잘 가려내서 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내가 쓰고 있는 식용유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이처라는 아주 수준 높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는데요. 미국 템플대학교 연구팀에서 카놀라유를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치매 관련해서 뇌신경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정상식을 먹이고 다른 그룹은 카놀라유가 듬뿍 들어간 식단을 각각 6개월간 먹인 후에 뇌신경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카놀라유를 섭취한 쥐에게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우선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8%가량 증가했고요. 뇌 조직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억력이나 당연히 학습 능력 또한 현저하게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진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요, 카놀라유가 가격이 싸면서도 발연점이 높다고 알려져서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식용유의 발연점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바로 가열할 때 발연,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음식도 타기 시작하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식용유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시점부터 각종 유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튀김같이 고온으로 요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가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카놀라유의 발연점은요, 240도로 웬만한 식용유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그 다음이 포도씨유로 230도인데요. 식용유를 요리를 할 때 발연점 이상으로 꼭 따져봐야 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름을 일단 짜낸 다음부터는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산화되기 시작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발연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은 쉽게 산패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의 경우 더욱더 빠르게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화 안정성이 높은 식용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양한 식용유의 산화 안정성을 측정해서 보고한 연구가 있는데요. 기름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극성 화합물을 측정한 그래프이고요. 보시면 카놀라유의 극성 화합물이 150도를 넘어가면서부터 빠르게 치솟으면서 한계값인 27.5%를 초과하고요. 포도씨유는 어때요? 낮은 온도에서부터 극성 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식용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6의 비중입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은요, 크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이 있는데 이 중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염증 반응이 적절히 생겨야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염증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고 오셨으면 하고요.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이 현대인의 식단의 오메가6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대사가 될 때 같은 효소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소를 서로 사용하려고 경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그 균형이 중요한데요. 여러 연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1대 4를 말하고 있고요.
1대 10 이상으로 넘어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식단은 그 비율을 1대 15, 25까지도 훨씬 넘어서 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성염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평소에 먹는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물성 오일의 지방 성분 구성 비율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메가6가 가장 많은 식용유로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유가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옥수수유, 콩기름입니다. 카놀라유는 이런 식용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메가6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오메가3보다 역시 오메가6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들기름이 1등, 그 다음이 아마씨유인데요. 특히 관절염이라든지 각종 염증에 현재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메가6가 넘치는 식용유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잘못 먹으면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트랜스 지방을 생각하셔야 해요. 자,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방이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불포화지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식용유는 식물성 기름이고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기름보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불포화지방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화지방산은 차곡차곡 잘 쌓여있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인데 불포화지방산은 수소가 덜 차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식용유는 가열하기 전에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0이거나 아주 미량이지만 추출 과정에서 가열을 하거나 혹은 조리 과정에서 가열을 하면은 분자 구조가 막 뒤죽박죽 되면서 제3의 지방인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요. 특히 혈관에 축적이 되면서 중풍, 암, 치매, 당뇨 같은 다양한 질환을 생기게 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50억 명이 이 유해한 트랜스 지방산으로 심장병 위험률, 사망 위험률에 처해 있다고 해요. 원인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용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열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식용유가 무엇일까요? 240도에서 6시간 동안 가열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식용유는 포도씨유이고요. 그 다음이 카놀라유입니다. 이에 비해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은 이런 조건에서도 트랜스 지방 화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가정에서 기름을 6시간 동안 가열을 해서 쓰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같은 조건에서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식용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이유로 기름을 재탕해서 오래 사용한 그런 기름을 먹는 것은 독극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어떻게 짜냈는지 그 추출 방법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포도씨유 아시죠, 여러분?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압착을 하면은 100kg의 씨앗에서 물 한 컵 분량의 100ml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희귀한 포도씨유를 어떻게 가정에서는 이만큼씩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화학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카놀라유도 종자에서 짜는 오일인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씨앗 식용유는 석유에서 추출한 핵산으로 엄청난 열과 함께 식용유 재료를 녹여서 많은 양의 기름을 짜내는 핵산 추출 방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핵산이 고인화성 화학물질로 제조 과정에서 정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기름하고 100% 분리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용유의 소량 검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체내에 축적이 되면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료를 눌러서 짜는 압착 방식의 식용유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달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단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설탕 끊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에 식품업계에서도 제로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저당 식품이 유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설탕도 설탕이지만 기름 때문에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튀기고 볶고 뭐 계란 후라이하고 또 나물 무치고 할 때 거의 모든 음식에 우리가 기름을 쓰기 때문에 내가 매일 먹는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종류의 기름, 식용유가 있지만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기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같은 기름입니다. 자, 모두 대용량 통에 담겨져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기름들인데 이런 기름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오메가6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식단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름들은 모두 발연점이 높아요. 그래서 튀김 같은 그런 요리를 하기에 좋은 기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름은 사실 발연점 이전부터 기름이 산화되면서 극성 화합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발연점이 200도가 넘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가 한 150도 정도 그 언저리에서부터 극성 화합물이 가장 먼저 생기는 대표적인 식용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요.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한 씨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압착 방식으로 짜면은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화학적 용매를 사용해서 화학적 방식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용매제를 사용해서 기름을 뽑아낸 다음에 핵산은 그냥 날려버리고 기름만 남기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핵산이 고인화성 유독 물질이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용 유지에 대해서는 핵산 잔류 허용량을 0.05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건강한 나물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서 굳이 핵산 추출한 이 식용유를 섞어서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기름이 좋은가? 염증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바로 들기름과 올리브유입니다. 집에 이 두 가지 기름만 구비해두면은 웬만한 요리는 이걸로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기름은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올리브 오일은 유럽에서 선호하는 기름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제는 뭐 마트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올리브 오일을 찾아볼 수가 있죠. 두 가지 기름을 비교해보면 들기름은 들깨를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과육을 짜서 얻어진 기름인데 성분이나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은 기본적으로 지방이죠. 그런데 이 지방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방산이 있고 기름마다 이 지방산의 비율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탄소가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에 따라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 탄소의 이중 결합이 하나만 있으면 단일 불포화지방산,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이면 다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은 다가 불포화지방산에 해당하고요. 오메가9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인데 들기름은 지방산 조성이 어떻게 될까요? 들기름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다가 불포화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6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이 바로 오메가3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EPA 그리고 DHA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DHA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나 치즈 등의 DHA를 첨가한 제품들이 많고요. 또 이게 뇌신경의 발달과 기능,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머리나 눈을 많이 쓰는 사람,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EPA는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니까 너무 좋은 성분이죠. 들기름은 이외에도요, 올레산이 약 한 14%, 리놀레산은 약 12%, 팔미트산이 약 5% 등 다양한 지방산이 그 밖에 들어있고요. 이외에도 뭐 비타민 E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의학적으로도 이 들기름은 폐와 대장에 굉장히 약성이 좋은 기름이에요. 반면에 올리브유는 어떨까요?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71%로 가장 많고요. 팔미트산은 11%, 리놀레산은 약 6% 정도로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가장 높은 기름이라면은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올레산은요, 사실 모유를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근력을 돕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하루에 약 7g, 즉 한 반 스푼 정도만 먹어도 올리브유를 전혀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19%나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에도 좋은 기름인 거죠. 그리고 들기름도 올리브유도 그 특유의 맛과 향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목에서 넘어갈 때 약간 매콤하고 좀 칼칼한 맛이 나는데, 바로 이 성분이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천연 페놀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맛과 향이 나는 건데,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콕스 효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억제해서 항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기름 모두 염증에 도움이 되는 기름이다. 그리고 동시에 뚱뚱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항비만 작용이 있습니다. 더 반갑죠. 한국 영양학회에서요,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쥐들을 16주 동안 각각 다른 식단으로 먹여본 거예요. 한 그룹은 고지방 식단, 다른 그룹은 저지방 식단, 그리고 들기름 보충 식단, 올리브유 보충 식단, 홍화씨유 보충 식단,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4개월 후의 결과를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고지방 식이를 한 그룹이 저지방 식이를 한 그룹보다 체중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오일을 보충한 그룹은요, 7주 차부터 고지방 식이를 한 그룹보다 체중과 복부 지방의 부피가 아주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들기름, 올리브유 모두 장내에 나쁜 균인 엔도톡신을 억제했는데,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가 증가한 그룹은 유일하게 들기름을 먹인 그룹이었어요. 대장 염증이 잦거나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구하기도 쉬우면서 건강에도 안심되는 기름 두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들기름과 올리브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으로 무치는 음식들은 들기름으로 해서 먹고, 또 샐러드나 고온으로 가열하는 음식은 올리브유로 조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들기름도 좋은 기름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겠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이미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참조를 꼭 해주시고요. 올리브유를 사려고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은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몸에 좋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 그리고 또 올리브유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몸에 좋은 올리브유 또 고르는 게 일이죠.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먹는 올리브 오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오일들은 광고나 협찬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올리브유가 다 똑같은 올리브유가 아니다. 등급이 있고 고를 때 뭐뭐 확인해야 한다고 4가지 말씀드렸죠. 이 기준에 맞으면서 여러분이
쿠팡이나 또 이마트몰에 가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추려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용량이 작은 걸로 사는 게 좋으니까 250ml 제품 위주로 가격 비교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로바일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원산지는 이건 스페인이고요. 산도가 0.1%예요. 보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에 산도가 0.8% 미만이어야 하는데 0.1%면 사실 굉장히 낮은 거니까 엑스트라 버진급 중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의 올리브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올리브유로 뭐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튀김 같은 열을 가하는 요리에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쓴다면은 산도가 최대한 낮은 것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이건 제가 이마트 가서 직접 산 오로바일렌인데요. 같은 오로바일렌도 종류가 뭐 산도나 올리브 열매 품종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병뚜껑 부분이 검정색으로 된 것은 피콰 품종이고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것은 품종이 아르베키나 품종인데 둘 다 괜찮습니다. 자, 올리브유 구매할 때 팁을 드리면 산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병에 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려면 사실은 미리 내가 어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지 미리 정하고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제품 상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산도 확인도 가능해서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요. 제가 이거 살 때도 옆에 있던 어떤 커플이 수많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걸 고를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모르겠다, 그냥 알아보고 다시 와서 사자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얼리 하베스트 제품인데, 얼리 하베스트라는 거는 올리브 열매가 덜 숙성이 되었을 때, 어린 올리브 열매였을 때 수확을 해서 짠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오래 숙성된 올리브 열매로 오일을 짜면은 기름 생산량은 많아지거든요. 그렇지만 맛과 향이 떨어지고 또 그 열매의 폴리페놀 성분 또한 떨어지게 되고요. 어린 올리브 열매를 사용하면은 기름은 소량 생산이 되지만 맛과 향이 굉장히 강하고 신선하고 또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서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성분 함량을 보면 올레산이 77.31%, 폴리페놀이 595로 같은 다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이런 좋은 성분이 많은 편이고요. 올리브 열매는 품종마다 맛하고 향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먼저 한번 맛을 볼까요? 미리 제가 한번 따라놨는데, 이거는 이제 오로바일렌 중에서도 아까 아르베키나 품종이었잖아요. 한번 맛을 보면은 향이 무슨 과일 향 같은 게 나요.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나고 목 넘김이 약간 매콤한 향도 나고요. 거짓말 조금 버티면은 그런 기름의 좀 느끼한 맛보다는 약간 주스를 마시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만큼 향이 좀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산뜻한 맛? 그런데 이 병뚜껑이 검정색의 피콰 품종은요, 맛보면 조금 더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올리브유를 처음 사셨을 때 한 20ml 정도는 한 후루룩 한번 마시고 맛과 향을 느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쿠팡 가격 기준으로 한 250ml에 24,000원대 정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폰타나 아르베키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TV 광고에서 본 브랜드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샘표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먼저 맛을 한번 보면은, 자, 요건데 미리 따라놨어요. 확실히 달라. 이건 좀 더 그 견과류 같은 좀 고소한 풍미가 있고요. 산뜻한 맛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무난한 맛이고 매콤한 맛은 살짝 덜해요. 그래서 한 스푼씩 먹기에 그냥 생식을 하기에 부담이 없고 또 샐러드에 뿌려서 먹기도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 폰타나 아르베키나도 얼리 하베스트에 속하고 핸드피킹을 한 오일입니다. 핸드피킹이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직접 열매를 수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최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열매를 따다 보면은 올리브 과육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산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가격도 쿠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00원대로
저렴한 편이고요. 자, 다만 산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최저 산도는 아니고 한 0.8% 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생식이나 샐러드 정도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가져 나오지는 못했지만 추천해드릴 만한 가르시아 델라크루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제품도 원산지는 스페인이고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등지에서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산도가 0.17%니까 거의 최저 산도이고요. 또 올리브유의 핵심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레오칸탈, 이 성분이 68.9나 들어있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 두 가지 올리브유는 올리브 단일 품종으로 기름을 짠 것이라면 이 가르시아는 네 가지 품종의 올리브 열매를 함께 짜서 블렌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품종으로만 만들어진 올리브유는 특정한 그 맛과 향이 좀 도드라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블렌딩이 된 것들은요, 특정 맛이 강하기보다는 요리에 썼을 때 그냥 두루두루 다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과 또 요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져봐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 23도에서 추출한 냉압착 오일이고요. 가격을 보면 9,900원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건데요. 레펠의 코라티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얘는 원산지가 이탈리이고요. 산도가 0.17%이고 한 100여 가지 종류의 올리브 품종 중에서 페놀 함량이 가장 높다는 코라티나 품종만으로 냉추출한 오일이에요. 폴리페놀 함량이 794, 엄청나죠? 그리고 올레오칸탈이 183.55로 오늘 알려드린 이 제품 중에서 가장 많고 뛰어나고 또 올레오칸탈 성분이 풍부한 만큼 끝맛이 가장 확실하겠죠?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거 따라 놓은 건데. 정말 묵직하고요. 목에서 넘어갈 때 이 매운맛, 알싸한 맛이 정말 강하게 퍼져요. 그리고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정말 강한 인상을 주는 올리브유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과 향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만약에 올리브유를 드신다면 산도하고 올레오칸탈 함량이 중요하죠. 때문에 이 제품도 추천드릴 만한데, 일단 맛이 강해서 올리브 오일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링크 걸어 드릴 건데 단점이 이게 250짜리가 없어요. 이렇게 큰 병 500ml짜리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500ml 기준으로 쿠팡 가격은 한 45,000원대, 같은 크기의 병으로 환산하면 한 22,450원이니까 오로바이렌하고 좀 비슷한 가격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슈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먼저 이건 원산지가 프랑스이고요.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7도에서 냉압착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은은하고요. 약간 과일향 같은 게 나요. 그리고 맛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종류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화하지 않으면서 약간 아몬드 맛도 좀 나고, 그리고 후추 맛도 약간 나면서 조금 무난하다, 두루두루 여러 요리에 그냥 부담 없이 좀 쓸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오일입니다. 산도는요 0.2%인 반면에 가격은 250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00원 정도 되니까 가성비가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다른 오일들하고 달리 250ml보다 더 작은 170이나 200ml짜리도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입해서 좀 먹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50ml 기준으로 9,900원부터 25,000원 정도 그 사이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산도 0.8%로 무난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는 요 폰타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샐러드뿐만 아니라 전도 부치고 튀김까지 다 해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산도가 더 낮은
가르시아나 또 이런 브로슈낭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는 폴리페놀 그리고 올레오칸탈 함량이 좀 높은 걸로 선택을 해서 먹고 싶다 하면은 레페레가 좋겠고요. 또 오이를 좀 오래 두고 먹는 편이다. 그래서 산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또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겠다 한다면 오로바일렌, 피쿠알이나 아니면 요거 아르베키나 이것도 취향대로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잘 골랐다면은 어떻게 먹는 게 좋지? 계란 후라이도 막 해 먹고 밥도 막 볶아 먹고 그래도 되는지 먹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올리브유 3탄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해바라기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에 써도 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다. 그래서 계란 프라이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샐러드에 뿌려서 생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두르고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뭔가를 달달 볶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볶다 보니까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정말 이 가열유를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리브유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콩기름 같은 정제유가 발연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리지방산이 정제되어서 산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보통 튀김을 할 때 온도가 180도인데 이보다 발연점이 높다 보니까 튀김 같은 요리를 해도 연기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오이를 먹고 싶은 거잖아요. 식용유의 산도는 발연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받으려면은 산도가 0.8% 미만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 산도 0.8% 정도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에서 170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0.8% 언저리의 일반적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6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은 기름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을릴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로 계란 프라이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계란은 보통 흰자의 경우는 80도, 노른자는 70도에서부터 서서히 익기 시작해서 계란 프라이는 110에서 120도 사이에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계란 프라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올리브유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어요. 다만 계란 프라이를 할 때에도 기름을 왕창 넣고 바삭하게 튀기는 그런 수준으로 계란 프라이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계란 프라이를 바삭하게 익혀 먹는다면은 조리 시에 온도도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산도가 0.8%가 아니라 최소한 0.4% 정도인 것으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병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등급이 아니고 다양한 산도의 올리브유가 있고 산도가 낮을수록 가열 요리에 안정적이 되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집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산도가 0.8에서 한 0.6%인 경우에 발연점은 160에서 170, 0.4 이하는 한 175, 0.3% 이하는 180도, 0.2% 이하는 약 190도가 되고요. 산도가 0.1%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 발연점이 200도, 그 이하는 210도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을수록 발연점이 올라가서 0.1% 이하의 최저 산도 올리브유는 카놀라유 같은 정제 식용유의 발연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가열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걱정 없이 쓰고 싶다면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산도가 낮은 올리브유를 골라 쓰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 고르는 법은 제가 위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올리브유로 전 부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막 노릇노릇하게 부쳤을 때가 가장 맛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리할 때마다 프라이팬 온도를 재서 이 올리브유를 써도 괜찮을지 매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마이야르 반응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열했을 때 그 노릇노릇해지는 현상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도 바삭하게 구워서 테두리가 갈색이 되거나 아니면 전 부칠 때 갈색으로 변하는 게 다
마이야르 반응인데요. 열에 의해서 단백질인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이 갈변하면서 이 맛과 향을 내는 일종의 화학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은 140에서 165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팬에 굽던 재료가 살짝 노르스름해졌다면은 140도 정도는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센 불을 유지하면서 기름의 온도도 더 올라가게 되니까 불을 줄여서 온도를 낮추거나 잔열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전도 이렇게 부치시면은 올리브유로 전 부쳐도 됩니다. 프라이를 하든 전을 부치든 기름으로 요리를 할 때는 고온에서 오래 익히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채소를 볶을 때는 미리 좀 삶아서 익힌 다음에 나중에 올리브를 두르고 가볍게 볶는다면은 최저 산도가 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성비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셔도 돼요. 그럼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건 어떨까요? 스테이크 전문가분들이 스테이크를 아주 맛있게 굽기 위해서 꼭 확인하라는 게 있죠. 팬을 예열한 다음에 물방울을 탁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또르르르 굴러다닐 때 이 팬 온도가 한 193도, 그러니까 약 200도일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스테이크를 이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야 맛있다 라고 해요. 물방울이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굴러다니는 현상을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고 하는데 오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물방울로 스테이크 굽기에 적합한 온도가 되었는지를 가늠해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스테이크를 굽는다면은 산도가 가장 낮은 최저 산도 올리브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크 굽는 용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정말 최저 산도의 최고급 올리브유를 쓴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크를 굽는 용이나 튀김용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적합하지 않고요. 대체를 한다면 정제 올리브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제 올리브유 중에서는 퓨어하고 포마스 올리브유가 있는데, 포마스 올리브유는 핵산 용매로 정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맛기름용으로는 그냥 퓨어 올리브유를 쓰고 있어요. 몸에 좋은 기름일수록 보관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전을 부쳐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봉한 지 오래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보관 중에 산패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그와 함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발효 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기름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용으로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병에 들어있고 1리터짜리 대용량은 피하는 게 좋겠죠. 올리브유는 햇빛, 열을 받으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갈색이나 녹색의 유리병에 담아서 이 빛과 열을 차폐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짙은 색깔의 병에 담긴 것, 그리고 보관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용량 말고 한 250에서 500짜리까지 소용량으로 구입하셔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 기간은요, 최대한 18에서 24개월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 보관 기간이 더 짧고요. 정제 오일하고는 다르게 개봉 후에 이 산화 과정을 늦추는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1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산패가 계속 진행이 되고 개봉 후에는 자연적으로 산도가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3개월 이내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오래 두고 먹는다면 냉장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요. 올리브유는 한 9도에서 10도만 되더라도 동결이 돼요. 냉장 보관을 하면은 응고가 되면서 이 올리브유에 하얗게 침전물이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올리브유를 주문하면 이렇게 하얗게 굳어서 오기도 하는데,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냥 상온에 두면은 다시 녹으면서 원래대로 투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 얼음 몰드 아시죠? 여기 올리브유를 넣고 냉동해서 큐브 형태로 얼려두었다가 한 개씩 녹여서 쓰게 되면 산화도 덜하고 풍미도 살아있는 상태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과 달리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등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와인처럼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올리브 품종이나 또 원산지에 따라서 맛도 향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들기름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 올리브 오일과 마찬가지인데 등급제가 없고 또 올리브 오일처럼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서 수출이 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만큼 체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항상 좀 아쉽습니다. 한국 전통의 이 훌륭한 오일인데 말이죠. 하여간에 지금 마트의 기름, 식용유 코너에 가면은 들기름이나 참기름보다 이 진열대를 훨씬 더 넓게 층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올리브유인데요. 건강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있는 올리브유는 어떤 등급의 오일인가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이외에도 퓨어 오일, 엑스트라 라이트 오일 이렇게 종류가 여럿이라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올리브유의 등급은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4등급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등급이 높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엑스트라 버진, 그 다음에 버진 올리브유, 그 다음으로 퓨어 올리브유, 마지막이 포마스 올리브유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화학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가 않고 오직 물리적인 힘만을 가해서 올리브 열매를 짰을 때 그 처음 나오는 기름이고요. 우리가 빨래를 짤 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힘만 줘도 물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를 처음 짜면은 기름이 술술 나오는데 이때 얻어진 기름이 가장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산도도 0.8% 미만이 되는데요. 산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처음 짠 게 제일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름을 짜게 되면은 압력도 더 세게 가해야 하고 열도 더 받게 되고 이때 으깨지면서 열매 껍질이나 가루 등의 그런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열을 받을수록 또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을 덜 들이고 얻어낸 그 첫 번째 오일이 제일 좋은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제품을 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압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라벨을 보면은 식품 유형에 압착 올리브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이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짜고 난 다음에 나온 기름을 말합니다. 혹은 이 올리브 열매에 상처가 있거나 또 올리브를 수확하고 바로 짠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과육을 짜게 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산도도 0.8에서 한 2% 사이에 있는 등급의 오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품에는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지만 엑스트라라는 표기가 없는 제품들이 바로 버진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올리브유를 그냥 짜기만 한 것으로 다른 첨가물은 들어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올리브에 더 압력을 가해서 기름을 더 짜냅니다. 그럴수록 부산물도 많이 섞이게 되고 압력을 받은 시간도 길어지겠죠. 불순물, 열, 시간이 늘어나면서 산도는 더 높아지게 된 이 올리브 오일을 우리가 람판테 등급이라고 해요. 람판테는 사실 램프 혹은 조명용 기름을 뜻하는 말로 식용이 아니라 연료라는 의미인데요.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을 가하거나 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 기름 속에 찌꺼기, 안 좋은 냄새, 그리고 맛을 제거하고 높은 산도를 또 낮추기 위해서 여과하고 탈취하고 표백, 탈산성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깨끗하게 정제된 정제 올리브유로 만들어지게 돼요. 산도가 한 1.0% 정도까지 낮아지지만 자연적인 올리브의 어떤 향이나 또 올리브 속의 항산화 물질 등 이런 좋은 성분들은 다 그냥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에 정제 올리브유에 압착 올리브유를 넣고 섞어서 혼합한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퓨어 올리브유라고 해요. 퓨어라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등급의 오일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걸러내서 그냥 퓨어해졌다 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정제 올리브유 한 90%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한 10% 정도 섞인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집에 있는 올리브유에 퓨어 혹은 그냥 라이트, 엑스트라 라이트 또는 그냥 아무 단어 없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이름만 적혀 있다면 혼합 올리브유인 퓨어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등급의 마지막은요, 포마스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에서 오일을 추출한 다음에 남은 그 찌꺼기, 이거를 우리가 올리브 박이라고 하는데 올리브 박에서 얻어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들기름, 참기름 짜고 남은 그 깻무, 그거에서 기름을 짜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낮은 등급의 올리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다 짜고 난 찌꺼기에서 기름을 짜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름을 짜는 방식으로는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씨유나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그런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화학 용매 방식인 핵산공법으로 기름을 추출하게 됩니다. 찌꺼기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그 기름을 화학 방식으로 녹아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다음엔 핵산을 그냥 날려버리고 기름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이 핵산은 독성이 있어서 체내에 쌓이면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염증이나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유의 핵산 잔유 허용량은 0.005g/kg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름을 많이 자주 꾸준히 먹는 경우에 건강에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유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등급이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런데 등급 다음으로 또 확인해야 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산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산도라는 게 뭐냐면은 과자 산도가 아니라요. 기름 100g당 유리지방산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엑스트라 버진과 버진을 구분하는 것도 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올리브를 딴 지 오래된 상태에서 기름을 짜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는 올리브를 기름을 짜게 되면 유리지방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유리지방산이 많아서 산도가 높다는 것은 불순물이 많고 또 산화가 더 잘 진행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의 산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0.8% 이하, 버진 올리브유는 0.8에서 2.0%, 람판테 등급은 2% 이상이라서 정제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산도를 낮추게 되는데 그 결과로 퓨어 올리브 같은 경우는 산도가 1% 이하, 또 포마스 올리브유는 산도를 0.6% 이하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잖아요. 이거는 보통 산도가 0.8%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그 이하인 것들이 있어요. 산도가 0.6%, 0.4, 0.2% 이렇게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낮을수록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더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리브유의 생산 방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냉압착 혹은 냉추출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냉압착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짜는 것이고 냉추출은 조금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원심 분리를 해서 마치 그 통돌이 세탁기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름을 얻어낸 것인데 요즘에는 이 원심 분리 생산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에서 냉이라고 하는 것은 27도 이하 즉 실온에서 생산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어떤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이 기름이 추출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품 라벨에도 냉압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꼭 살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고를 때 또 중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패가 쉽게 일어나기 쉬운데 산패가 잘 일어나는 환경은 빛, 열, 산소와 만났을 때
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색이 짙은 유리병이나 캔에 담긴 제품이 좋고요. 플라스틱에 담겨 있거나 밝은색 유리병의 용기에 담겨 있는 제품은 사지 마시고 녹색이나 갈색 같은 이런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올리브유를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큰 용량을 사야 뭔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통에 들어있는 올리브유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작은 병에 담긴 제품을 구입해서 사 먹고 나면 또 다시 사 먹고 이렇게 해야 산화를 최대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산다면 1리터짜리보다는 500ml나 250ml짜리를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기농 마크가 있는 제품이면 더 좋겠죠. 유기농 마크가 있다는 것은 인증받은 원료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품질이 보장된 것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가 대부분은 수입된 것이다 보니까 저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삽니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겠어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름이 두 개가 있죠.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에서 짠 기름이고요. 들기름은 들깨에서 짠 기름인데요. 댓글로 참기름하고 들기름 중에 어떤 기름이 더 좋아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요.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것이 최대의 장점이고요. 들기름을 짜는 그 들깨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꼭 보시고 참기름과 비교를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참기름은 오메가3보다는요, 오메가6 지방산에 해당하는 리놀렌산이 40%, 또 오메가9 지방산에 해당하는 올레산이 40% 함유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생성을 막는 데도 도움을 주는 좋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들기름에는 없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요. 가수분해되거든요. 여기서 얻어지는 세사몰이라는 거예요. 참깨는 영어로 세삼이라고 하고요. 참깨에 있는 이 독특한 폴리페놀은 세사몰이라고 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기억하기도 쉽죠. 세사몰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참기름도 들기름도 나름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우리들이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요리할 때 쓰는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모두 다 오메가6 지방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름이고요. 가공식품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기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용유 외에도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그런 붉은 고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꽃등심의 마블링도 오메가6 지방산이고요. 요즘에 우유는 어때요? 대부분 풀을 먹고 자란 젖소보다는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에서 얻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메가3 대 오메가6 그 지방산 비율이 1대 5.7로 거의 6배나 높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 섭취는요, 만성염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식단에서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나도 모르게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 건강에 유리하지만 들기름 최대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산패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들깨 안에 있는 기름을 짜내서 공기와 빛을 보는 순간부터 이 산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좋은 성분만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체내 활성산소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DNA와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산패된 오메가3가 정말 그렇게 몸에 안 좋을까? 네. 산패한 오메가3를 쥐에게 먹였더니 간에 염증이 증가하고요, 장벽이 망가지고요, 또 면역체계 교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에 좋은 들기름을 먹는 동안 가장 신선하게 발암물질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먼저 좋은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요리할 때 잘 써야 하고요. 세 번째,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어떤 들기름을 사서 드시나요?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주시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마트에서 직접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들기름이 좋은 들기름일까요? 사실 올리브유도 정제 올리브유부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까지 그 품질과 등급이 다르고요. 이에 따른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다 아시죠? 들기름도 어떤 들깨에서 어떻게 짜냈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등급도 달라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들기름을 골라봐야죠. 첫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들깨를 눌러서 압착 방식으로 짠 기름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압착을 할 때 49도 이하에서 압착한 냉압착 들기름이 좋습니다. 이 제품 라벨에 냉압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압착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요, 맛도 향도 훨씬 고소해요. 그리고 더 많이 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값도 싸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깨는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볶아지고 고온에서 압착이 되면은 영양성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벤조피렌은 장기간에 노출이 되면 면역 기능, 생식 기능이 떨어지고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 중에 하나예요.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짠 들기름은 고온 압착이라고 하고요. 170도 이하에서 짠 것은 저온 압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들기름은 피해야겠죠. 자, 이 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들기름을 여러분이 보시면 생들기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왠지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생들기름은요, 식품공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 유형입니다. 자, 이 말은 곧 어떤 업체나 마케팅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뜻이기도 해요. 따라서 생들기름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무조건 좋겠지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기준 세 번째는요, 산가인데요. 산화적 안정성이 좋을수록 산가가 낮아서 산패가 적고 좋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중에서도 최상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가가 0.8 이하예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압출 들기름의 경우에는 산가 5.0을 넘어가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식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산가를 표시할 정도로 품질에 자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런 들기름을 고르세요. 들기름을 살 때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요, 제조 일자입니다. 산패를 고려하면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생산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착유한 것이면 더 좋고요. 들기름의 유통기한은 개봉 전은 6개월이지만 개봉하기 전부터 사실은 자동 산화가 이 병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용량으로 고르셔야 해요. 그래서 개봉을 한 후에는 적어도 2개월 이내에 드실 그런 크기의 용량으로 구입하셔서 신선식품처럼 보관기간을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들기름 고르는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뭐였죠? 4가지 압착 방식으로, 고온이 아닌 냉압착으로 짠 것, 그리고 산가가 낮은 것, 마지막으로 제조일자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작은 용량의 그런 크기에 담겨있는 들기름을 고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먹는 방법인데요. 들기름이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지만 걸리는 것이 있죠. 바로 낮은 발연점입니다. 기름이 열을 받다가 타는 온도가 발연점인데요. 식용유의 발연점이 넘어가면은 발암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기름으로 볶고 튀기고 굽고 해도 될까요? 보통 가정에서 후라이팬으로 볶음을 할 때는 120도, 기름에 튀길 때는 180도, 구이는 120도에서 160도 이내라고 합니다. 들기름으로 튀김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없으시죠.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고 또 달걀 후라이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점이 있어요. 센 불에서 너무 오래 볶거나 달걀 후라이를 거의 튀김하는 수준으로 조리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기름을 바른 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들기름을 김에 발라서 직화로 바로 굽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칠 때 넣으면 굉장히 풍미가 고소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 넣은 요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들기름 막국수예요.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열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가열하는 요리보다는 사실 생으로 무치거나 드레싱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하고요. 들기름이 좋다고 공복에 따로 먹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다른 음식과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일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식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집에 두고 먹으려면 보관을 잘해야 산패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참기름하고 같이 상온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기름은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긴 그 세사몰이라는 성분이요.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들기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저온에서 보관하셔야 하고요. 빛을 차단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두운 병에 담아서 신문지나 키친타월 혹은 물티슈로 감싸서 고무줄로 움직이지 않게 마감하시고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들기름의 생명력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싶다 하시면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산패에 약한 들기름에 산패 강한 참기름을 어떻게 해요? 섞어서 혼합류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어서 저장했을 때 산화 안정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율을 7대3으로 했을 때 들기름의 산화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7, 참기름의 3의 비율로 섞으면 되는데 나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좀 더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8대2까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기름에 참기름을 섞어서 보관하시고 드시면요. 오래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